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한 60페이지까지 나갔고요. 나머지 61페이지부터 이제 72페이지까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이제 네 번째 시간 때는 여기는 이제는 자료들 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릴 겁니다. 미리 보시면은 요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한 2시간 정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지중송전설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 한전의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입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기 뭐 차수형과 밀수형의 차이점, 뭐 154 케이블의 중간 접속함 작업 표준서 이런 거 업체에서 하는 것들 어떤 식으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EBG 동산 접속하는 공정산실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인슐레이션 조인트 같은 거 아까 보시면 중간에 맨홀에서 접속하는 거 이런 것들 사진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요걸 보고 나서 요걸 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뭐, 그 도블 테스터 장비 사진이라든가, M4000, 4100, 4200 이렇게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나머지 이제 절연 진단하고 유지보수하고 감내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하지는 못하고, 그 외의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구조도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뭐, 케이블이 어떻게, 전력구 내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사고점 탐지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전력군의 케이블 배치도 뭐 절연열화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셨을 때는 무조건 서브노트를 외우시는 겁니다. 왜? 모범 답안을 썼을 때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좀 더 보셔가지고 좀 더 현실성 있는 내용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예, 안전전류 여기죠. 냉각 방식. 아까 보셨던 것처럼 냉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간접 냉각하는 거. 아까 외부에 냉각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케이블 바깥에 그런 냉각수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 주변의 토양이나 공기 등을 냉각하여 케이블 온도를 저하시킨다. 간접 냉각은. 근데 이제 수냉각을 하겠죠. 물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수냉각을 하는데 간접 수냉, 직접 수냉 이런 부분들이 또 뒤에 나옵니다. 보시면 관로 간접 냉각 방식. 땅 속의 케이블과 병렬로 냉각관을 매설하여 냉각한다. 전력구 간접 냉각 방식. 냉각 방식에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구의 천정이나 방제 트로프 내에 냉각관을 설치해 냉각한다. 그래서 간접 냉각 방식에는 이런 두 가지가 있다. 관로나 전력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간접 냉각은 이런 식으로 관로가 있고 케이블이 있는데 냉각관이 바깥에 옆에 있어가지고 관로를 냉각하는 거고, 전력구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있으면 그 옆에 냉각관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간접 냉각 방식이고요. 이제 직접 냉각 방식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 표면을 냉각한다 이거죠. 케이블 외경보다 큰 냉각관 안에 케이블을 설치하여 케이블의 표면을 직접 냉각한다. 그럼 왜냐면 아까처럼 이 관 안에다가 지금 케이블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안에 지금 물을 집어넣기에는 이 부분이 좀 뭐 애매하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케이블을 설치한다면, 큰 냉각관에, 이 큰 냉각관에다 케이블을 설치하고 이 공간에다가 물을 더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도체 냉각 방식 다음으로 냉각 효과가 크다. 그래서 그 외에 보시면은 직접 냉각하는 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 가지. 관로 및 전력구를 직접 냉각하는 거. 그건 냉각관을 땅속이나 전력구 내에 설치하고 그 안에 케이블을 설치해서 냉매로서는 물을 순환시켜서 케이블을 냉각하는 겁니다. POF 케이블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름을 집어넣어서 냉각하는 거. 아까처럼. 절연유를 순환시키는데 절연유를 순환시켜서 냉각하는 거고. 전력구 풍냉. 냉각팬으로 전력구 내 공기를 순환시켜 케이블을 냉각한다.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전력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는 들어왔다가 나가고 여기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한쪽에서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요. 한쪽은 들어오는 쪽 위주로, 한쪽은 나가는 쪽 위주로 이렇게 그 공기 흐름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력구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니까 한 45m에서 50m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45m에서 50m면은 10층에서 15층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친구가 한 2m짜리는 뭐 10몇 층이 될 거고요. 10층이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2.5m 같으면 50m면 12층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가시면은 나중에 올라오실 때도 계단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맨 위에 오는데 이제 그 인버터를 달고 그 팬을 달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시간 장치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가봤던 전력구 같은 데는 이렇게 강변북로 위에 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쫓아서 갔더니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그 바로 옆에로 나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강변북로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서 나오니까 나중에 상암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몇 군데 이렇게 그 외에 다른 전력구들도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 그 전력구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요.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신원조사도 해야 되고요. 안에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마치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시건장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열쇠 같은 걸 받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다 보여드리긴 힘들고요. 뭐 이런 정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각관에 냉매로서 물을 바로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체 냉각 방식은 케이블의 도체 내부에 냉각 통로를 설치하고 냉각 통로로 냉매를 유통시켜 케이블을 냉각한다.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속 장치가 많이 필요하다. 아까 보시면 이제 극조은 케이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속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케이블 외피가 있고 절연체가 있고 이 도체 내부에 이렇게 냉각 통로가 들어있다. 아까 뭐 초전도 케이블 같은 것도 안에 보시면 도체 내부에 냉각제가 들어갈 수 있게끔 냉각제가 뭐였죠? 에카 헬륨이냐? 에카 질소였죠. 액체. 그런 부분들을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다 하는데 여기는 물이 들어간다 이거죠. 물. 냉매를 습으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체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 직접적으로 이런 것은 물로는 힘들겠죠. 다른 재질을 쓴다 이거죠. 냉매로서.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절연이 된 케이블을 관 안에다 집어넣고 바깥에다 물을 집어넣은 거죠. 그런 경우는 그 케이블은 물을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써야 되겠죠. 그 케이블은 이따가 요 다음 시간대 그 케이블이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케이블도 뭐 어차피 물속에 계속 담궈두다 보면은 고무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공 송전선로에서 철탑에서 옵셋하고 지중 케이블에 대한 옵셋에 대한 차이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죠. 가공에서의 옵셋은 아까처럼 슬리트 점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선이 탈락했을 때 상부하고 접촉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였고요. 지중선로에서의 옵셋에서는 아까처럼 케이블이 신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그 매놀에서의 굴곡 반경을 가지고 옵셋을 준 거를 지중 케이블의 옵셋이라고 얘기를 한다. 가공선로에 옵셋은 전선을 수직으로 배치할 경우 수평거리 차를 옵셋이고 착빙선로 인한 전선의 처짐이나 전선의 처짐이 엘레거네이션인가? 그렇게 돼 있었죠? 저번에 갤러핑이나 슬리트 점프 이거는 뭐다? 다 착빙선, 빙설에 의해서 그래서 성단 설랍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지중선로의 옵셋은 뭐냐? 주위의 온도나 부하의 변화에 따라 수축 팽창을 하는데 그 팽창을 하기 위한 부분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케이블의 접속부, 절연체 등의 피로가 가중되어 케이블이 손상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케이블의 신축량의 곡률 변화에 의해서 흡수되도록 매놀 내에서 관록으로부터 케이블 접속부에 이르는 케이블을 곡선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지중선로의 옵셋이라고 한다. 그건 뭐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어지는 요 곡선 부분을 옵셋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곡률 반경 R이라는 걸 그려줍니다. 요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와있죠. 지중선로의 옵셋은 뭐라고요? 여기하고 여기서 이제 서로 접촉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옵셋이라고 그랬고요. 얘는 뭐라고요? 관로의 인입구에서 접속부까지의 케이블을 곡률 반경을 줘가지고 준 걸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R로 해가지고 요 곡률 반경 지름을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요 부분은. 사진들을 이따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포설에 대한 용어하고 제밍 레이쇼가 있는데, 제밍 레이쇼는 아까처럼 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제밍 레이쇼 보면, 관로의 케이블을 3조로 표시한 경우,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삼각배열을 하다 보면 끼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평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도 끼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지름 3배를 해가지고 3D를 하게 되면 거기 딱 맞겠죠. 관로 기중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은 적거나 커져야지만 삼각배열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머물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삼각배열에 대한 그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제밍 레이쇼인데 제가 하나당 5%씩 해가지고 3개면 15%니까 2.85D에서 3.15D 사이가 제밍이 걸리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피하기만 하면은 제밍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관로의 선정은 여기서 2.85D에서 3.15D일 때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작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해주면 수평 배열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관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여기 나와있죠. 관로 4경 있고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요게 3.15D 이상이면 요런데 지금 이게 1D, 2D, 3D겠죠. 그럼 여기 여유들이 더 생기니까 수평 배열을 하더라도 안 끼겠죠. 이게 작게 되면 이게 끼면서 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로 4경식 고려사항은 1.3D, 30% 정도를 동시에 만족해라. 하나일 때는. 예? 그 다음에 탐조를 포설할 때는 그거의 반이니까 15%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101 때는 30%, 30일 때는 15%.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당 5%를 해가지고 3개 곱해가지고 3.15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건 개인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탈락은 뭐라고요? 아까 전력구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걸 하려고 그랬죠? 경사지에서 케이블이 신축을 일으켜서 케이블이 아래로 미끄러지는 현상이다. 그럼 환락을 방지하기 위한 현상이 뭐가 있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냐? 뭘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죠? 상단에서 잡아주거나 중간에서 잡아주거나 아니면 스타퍼 방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스프링 방식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락의 원인은 주위의 온도나 부하의 변화에 따른 케이블의 수축 팽창이다. 환락의 방지 대책은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퍼. 상단에다가 스토퍼를 설치하는 겁니다. 또한 상단에 고정을 하는 겁니다. 또 중간에 고정을 하는 겁니다. 4번째 스프링 방식. 스토퍼 방식에서 스토퍼와 관로그 사이의 스프링을 이용해서 항상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위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스프링에서 조금씩 위에서 당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들은 이제 그림을 나중에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스토퍼는 위에다 막아놓은 거고요. 고정은 거기다 고정을 딱 해놓은 거고, 중간도 중간에다 고정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상단에 스토퍼를 설치하고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고정을 하고, 또 상단에 스토퍼에다가 스프링을 달아서 쓰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접속 시 사용하는 접속 방법. 예, 3가지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뭐 유지 접속, 준유지 접속 나오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선 접속. 동종의 케이블을 서로 직선으로 접속한다. 그러니까 직선 접속이니까 어렵지가 않죠. 그 직선 접속에는 뭐가 있다? 보통 접속과 절연 접속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접속이 뭐냐? 그게 노멀 조인트 해가지고 아까 NJ 나왔죠. 그게 뭐냐? 도치와 시스를 모두 정기적으로 접속한다. 절연 접속, 인슐레이션 접속. 도체는 접속, 시스는 정기적으로 절연한다. 절연 접속. 인슐레이션 조인트네. 이는 서지 등으로 시스 전압이 이상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한다. 왜냐하면 시스를 절연한다는 건 시스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9장에서 이상 전압을 배우게 되는데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가 이번에 나왔었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 있었죠? 진행파가 뭔가 접지한 곳을 뛰어넘으려면 2배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절연을 해놨기 때문에 넘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이상전압이. 그리고 거기 어떻게 돼 있죠? 정기적으로 시스를 절연을 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죠. 접지를 해가지고 땅으로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스톱 접속은 이제 유지 접속입니다. 스톱 접속이. 그래서 OF 케이블이나 POF 케이블에서 도체는 접속하고 절연유 통로는 차단하는 게 스톱 접속입니다. 유지 접속. 준유지 접속이라고 또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고 거기에 이제 유지 접속이다, 뭐 직선 접속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다, 이런 것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단 접속은 말 그대로 엔드에서 접속을 하는데 엔드박스 접속이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를 뭘 쓰느냐? EBA, 기중에서 하느냐? EBG, 가스에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EBA, EBG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 많이 쓰고요. 케이블과 가공선로, GIS 변압기 등을 접속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중 접속, 가스 중 종단 접속, 유종 종단 접속. 이건 EBO가 되겠죠? 오일에서 접속하니까. EBA, EBG, EBO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엔드박스인데 어디 기중이니까 에어가 되는 거고요. 엔드박스인데 가스니까 G가 되는 거고. 엔드박스인데 오일이니까 O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3개형 케이블, 세 가지의 케이블을 다룬다. 핸드홀은 아까 뭐 얘기했죠. 맨홀은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작업할 수 있는 거고, 핸드홀은 중간에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얘기한다. 삼각배열, 요람배열, 수평배열. 삼각배열은 삼각형으로 배열하는 거. 요람배열은 요람처럼 배열하는 거. 수평배열은 수평으로 배열하는 거. 스네이커 부설은 아까처럼 케이블에 전력구 내에 배치를 할 때 일렬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 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S자형으로 하는 것처럼 부설을 한다. 이게 스네이커 부설이라는 얘기입니다. 3개형 케이블은 자세히 보시면 단신 케이블 3가닥을 꼬아서 합신 케이블입니다. 삼신 케이블이다 이거죠. 삼신. 그래가지고 트리, 플렉스 3가지 케이블을 플렉스했다. 꼬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삼심이다 보니까 뭐냐? 우리가 보통 삼상을 쓰니까 케이블 운반 부설 시 한꺼번에 취급할 수 있으니까 편하죠. 그리고 관로드 케이블을 우리가 단상 케이블은 3개를 보내야 되는데 얘는 항공에 세조 부설 시 발생하는 재밍 발생의 우려가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면은 케이블을 30이니까 한심을 3가닥 쓰는 것보다는 외경이 줄어들겠죠? 그 용량이 좀 더 증가하겠죠? 왜? 외경이 줄어들다 보니까 안에 부분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중량도 줄어들겠죠? 외형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니까. 접속함 길이도 짧고 접속도 용이하겠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접속을 3개를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핸들은 아까 얘기했죠. 기능 면에서 맨홀과 거의 같은데 직매식에서 주로 사용하며 케이블의 부속 및 접속 공사와 접속 후 보호를 위한 시설물로서 규모는 맨홀보다 작다 이거죠. 콘크리트 또는 벽돌로 시공하고 관로식에서는 맨홀의 설치 공간이 부족하거나 경사지에서 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그래서 중간 고정 방식의 이 핸드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삼각배열, 요람배열, 수평배열이 나옵니다. 삼각배열 그림 보여주시겠죠? 요람배열 보이시죠? 수평배열. 다 그 내용이죠. 삼각배열은 삼각형으로 배열한다. 요람배열은 요람처럼 배열을 한다. 수평배열은 수평으로 배열을 한다. 이겁니다. 스네이커 부설은 이제 전력구에서는 케이블을 행거나 방제 트로프, 행거에다 설치하는 건 154 케이블 같은 경우는 행거에다 설치를 합니다. 방제 트로프에다 설치하는 건 345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각 케이블에 대한 구성력이 작다, 한락이 발생하기 쉽다. 이제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곡선 부분에서 케이블 이동이 심하고 이 신축이 집중돼서 케이블이 극단적으로 구부러진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케이블 설치 시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케이블을 꾸불꾸불하게 설치하는 것을 스네이커 부설이라 한다. 스네이커 부설을 함으로써 열 신축이 스네이커 형상의 변화에 흡수되므로 케이블 신축이 현저히 감소하고 옵셋 길이를 줄여줄 수 있다. 이런 공률 반경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다. 뒤에 이제 그 사진 또는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송전선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가공 송전선로하고 진중 송전선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 있는지. 지중에 대한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제 미관이라든가 아까처럼 설치상의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 지중선로에 송전선로를 사용을 한다. 케이블로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 지중선로에 대한 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있었죠? 유류방수, 유닛식, 루프식, 방사상식, 수지식 이런 식으로 그 외워가지고 쓰시면 되고, 케이블 종류가 뭐가 있었죠? 3가지가 뭐가 있었죠? CV, OF 케이블, POF 케이블 그런 부분이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지중 성종 용량 증대하기 위해서 케이블 종류가 뭐가 있었죠? 3가지? 예. 관로 기준 케이블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관극초 그렇게 외우시는 얘기예요. 아까 유류방수, 뭐 CV, POF, OF 이런 것들은 COP 이렇게 외우시든가 캅이다 이거죠. 경찰이다. 은어로서 COP 외우시거나 COP가 또 다른 영어가 또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관극초를 딱 외워주셔야 됩니다.
관로 기중 케이블. 관로 기중 케이블은 뭐였었죠? 안에 뭐가 들어가죠? SF6. 예. 극저온 케이블은 뭐가 들어갔었죠? 예, 액화질소. 예, 수소. 온도는 몇 도였었죠? 20에서 80K.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 케이블 가면은 이제 액체 헬륨이냐, 액체 액화질소냐, 이런 게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는 진공층이 있었다. 왜? 온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보온병을 생각하라고 그랬었죠. 그런 부분은, 그런 걸 연산하고 있다가 딱 나오면 그런 것들은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쓰는 것들은 살을 붙이는 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극관초, 극저온, 아니, 관극초라고 그랬죠. 관로 기준 케이블, 그 다음에 극저온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그 다음에 4에서 5도 K다. 이런 식으로. CNCV 케이블, 이거 지금 기억나시나요? CV 케이블이 뭐였죠?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비닐시스 케이블. 이렇게. 근데 C에는 이제 콘센트릭 뉴트럴 해가지고, 뉴트릭 해가지고, 중성선이 있다. 동심 중성선이 있다. 여기 이제 W가 붙으면 워터프루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산을 어떻게 하냐. 그 가공 송전선의 케이블 세 가지 있었죠? ACSR, TACSR, 스타샤. 이렇게. 그거하고 이제, 그거는 가공 송전선의 송전 용량 증대 방안이었고, 지중 송전선에서 송전 용량 증대 방안에서는 케이블이 관극초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송전 용량의 증대 방안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가공 송전선에서 증대 방안, 지중 송전선의 증대 방안, 뭐 변전소에서 용량 증대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왜냐면 그건 25점짜리니까. 근데 지중 송전선의 용량 증대 방안, 이건 10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죠. 답이 짧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쓰시할 때 발전소에 대한, 예를 들어 전압조종에 대해서 쓰시오. 근데 전압조종에 대해서 쓰려면 뭐 어디서부터 쓸까요? 발전소의 전압조종 방법, 변전소의 전압조종 방법, 송전선의 전압조종 방법, 모선에서의 전압조종 방법, 배전선의 전압조종 방법, 지상변압기에서 전압조종 방법,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써주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통을 보시면 된다. 발전소를 통해가지고, 변압기를 통해가지고, 송전선을 통해서, 변전소를 통해가지고, 그 배전소를 통해가지고, 주상변압기로 나가죠?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뭐를 쓸 건지, 전압조정은 뭐뭐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수식화해가지고 연산해서 외우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러 원인이 뭐가 있었죠? 5가지? 전기적,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제 제가 외웠던 방법으로 여러분들 외우시면 좀 낫지 않을까. 전기, 열, 화, 생. 예? 전기적,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전기 열화상 장비라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전기를 열화상 장비로 해서 적외선 부분을 찍는 겁니다. 적외선이라는 게 뭐냐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적외선입니다. 그게 가시광선 영역인데 빨간색의 바깥에 쪽이 적외선 영역이 된다 이거죠. 자외선은 뭐냐?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보라색의 바깥쪽 영역이 자외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눈으로 못 봅니다. 가시광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무지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은 그런 그 온도 영역이고 자외선도 다른 영역입니다. 온도 스펙트럼이 다른 영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단할 때 어떤 방법이 있었다. 사선 상태에서 진단 방법, 활선 상태에서 진단 방법. 사선 상태에서 뭘 했다. 직류 전압을 인가했었죠. 그 직류 성극비라고, DC 성극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유전 정적법 같은 것도 했었죠. 그 다음에 메가 같은 것도 사용했었죠. 이런 것들. 활선 상태에서 진단법들이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조금 약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자료에서 좀 보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왜? 기본서를 위주로 여기서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은 내용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중설로 포설 방식이 뭐가 있었죠? 3가지? 예. 예.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애워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그거의 각각의 장단점들. 예? 그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도치에서 발생하는 저항선. 두 번째, 유전체선. 세 번째, 시스선.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야 된다. 그림을 연산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둘, 셋. 도치의 저항선, 유전체선, 연피선.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상세한 것들을 수식으로도 좀 써주시고. 여기 나오면 이제 바로 이제 유전체선이 나오죠. 유전체선에 대한 부분들이 뭐다? 왜 사인 셀타를 안 쓰고 탄 델타를 쓰느냐? 유전정렬법을 설명하는 거. 아까 그 삼상회로를 그리고 한상회로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등가회로를 그려가지고 그 벡터도로 설명하는 부분. 예? 나왔었죠. 거기에 이제 수식으로 해가지고 유전체 손실이 뭐냐? W는 VI 뭐 코사인 세타에서 그걸 EI로 해가지고 나중에 W는 CE, WCE 자승의 탄 델타라고 나오죠. 전력 손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용어들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자꾸 반복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올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키워드만 드리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꼭 가져가십시오. 이해를 시켜드리고 키워드 드리면 세부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설명해봐야 돌아가면 잊어버리니까. 케이블 금속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체. 수식이 뭐였죠? 전압이니까 E는 시그마, J, X, M, I 거기에다가 곱하면 L 길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XM은 상호 인덕턴스, I는 거기에 흐르는 전류. 그러면 인덕턴스하고 I 흐르는 전류에서 전압이 유기가 된다.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정전 유도 작용에 의해 가지고 작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써주는 겁니다. 시스 손을 저감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저감 대책이 뭐가 있었죠?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접지? 두 번째, 양단 접지. 세 번째, 크로스본드 접지. 근데 이제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양단 접지는 잘 안 하니까 편단 접지하고 크로스본드 접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나왔죠. 크로스본드 접지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간 접지 방식, 대지간 방식 하는 거, 교락 접지, 교락 비접지가 있습니다. 교락 접지는 피레기 2개 접지를 한다. 교락 비접지는 피레기 하나 접지 안 한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따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옵셋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공솔로에서 옵셋은 뭐였죠? 탈락했을 때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부와 암까지의 거리를 주는 거를 가공솔로의 옵셋이라고 그랬다. 지중솔로의 옵셋은 정의가 어떻게 되죠? 관로의 인입구에서 케이블 접속점까지, 그림을 딱 보시면 되죠. 그림 이렇게 보면 관로의 접속점에서 케이블 접속점까지 뭘 그랬죠? 굴곡을 준 거를, 그거를 옵셋이라고 했다. 그림하고 딱 연산을 한다면 그거를 이제 풀어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곡률 반경 R 그림 그려주시고. 그다음 활락은 뭐라고요?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전력구 같은 데서 미끄러지는 현상이다 이거죠. 활락은.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나중에 표현해주면 케이블의 하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신축 때문에 얘가 밑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이 활락이다. 이렇게 전력구 밑으로. 접속하는 종류들이 뭐가 있었죠? 세 가지. 직선 접속. 그 다음에 유지 접속이 뭐라고요? 스탑 접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많이 쓰는 이거 제가 조금 이따 종단 접속. 그러면 보통 접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직선 접속에는 보통 접속하고 또 다른 게 있었죠? 절연 접속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종단 접속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영어로 EBA, EBG, EBO. 그러면은 엔드박스, 가스, EBA니까 기중 종단 접속, EBG, 가스 중 종단 접속, EBO, 그 다음에 그 오일에 대한 종단 접속.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스네이크 부설은 뭐라고 그랬죠? 예, 아까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케이블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옵셋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케이블 구간이 이렇게 곡률이 져 있는데, 아까 옵셋은 뭐라고 그랬죠? 케이블을 관로의 인입구에서 케이블 접속점까지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매놀 같은데. 근데 얘는 이제 전력구 같은데 보면 케이블 그 전력구가 똑바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류가 이렇게 휘어지거나 그러면은 거기서도 똑같은 그런 신축 현상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그 흡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스네이크 부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네이크 부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관로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력구를 쓰니까 이렇게 쓰고요. 이게 행거입니다. 이게. 행거 위에 이렇게 여기 밑에 다는 거 이게 클리트입니다. 이게 고정형 클리트가 있고 이동형 클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는 얘가 고정형이 되고 얘가 이동형이 되겠죠. 이렇게 피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인데 얘가 1.5m 간격입니다. 그래서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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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m 해가지고 얘 간격이 6m 이렇게 됩니다. 얘는 고정을 해놓고 얘는 그 밑에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밑에 얘가 고정이 됐으니까 얘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얘하고 얘는 고정은 돼 있는데 이 밑에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응력이 가해지면. 여기 약간 물이 흐를 수 있게끔 돼 있고 중간에 이제 펌프들이 달려 있고 여기 이제 전등들을 보면 3노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가면 저쪽 가서 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끄면 저 뒤에가 꺼집니다. 여기서 또 켜면 저 앞에가 켜집니다. 이렇게 3노 스위치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알 수 있게끔 여기 지금 소방용으로 해가지고 전선을 위에다 또 이렇게 포설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쓰는 답안지를 보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제 그게 빨리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 4, 5는 여기다 이제 방제 트로를 설치를 하고 그 안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154 케이블을 이 중간에다 달고 22000 케이블을 그 위에다 달아가지고 합니다. 그거는 사진이 다 찍어놨는데 지금 제가 여기 없어가지고 그거는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뭐라고? 6m라고 그랬죠? 여기가 고정형, 얘는 이동형. 왔다 갔다 하는 1.5m씩 피치를 가지고 스네이크 포설 상세도가 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스네이크 포설 할 때 그림을 그려주시면 점수를 받는다 이거죠. 지금 이게 구개선이죠? 예? 이렇게 수평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놓고 모래를 깔고 요 간격을 일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모래를 이제 포설합니다. 그리고 흙을 어느 정도 붓고 그 다음에 모래를 포설하고 사실 그 위에다가 쇳덩어리나 아니면 그 플라스틱으로 된 보호판을 깝니다. 어느 정도 흙을 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이 보호 시트가 있습니다. 보호 시트를 위에다 쭉 깔아줍니다. 포크레인을 찍게 되면 보호 시트가 먼저 보여지겠죠. 그러면 밑에 뭔가 있다라고 돼 있고 이런데 옆에다 말뚝 같은 데 해가지고 뭐 이제 전력선이 지나간다라든가 이렇게 그 매설 표지를 꽂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케이블입니다. 이게 케이블인데 이거 이제 CV 케이블인데 도치가 있었죠. 내부 반도 전층이 있고 절연체가 있고 외부 반도 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시스가 있었죠. 여기 시스가 있고 여기 동심 중성선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 바깥에 이게 뭐라고요? 방식층이라고요.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부풀은 테이프가 들어갑니다. 요 안에. 요게 전형적인 CV 케이블인데 154 CV 케이블입니다. 이거는. 154 CV 케이블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성선 부분을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요거는. 요게 시스입니다. 요 시스인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얘는 시스가 얇죠. 이렇게. 얘는 시스가 약간 두껍죠. 요 시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주름간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름간식으로. 그래서 요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알루미늄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꼭 동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요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끊어주시겠어요?